자, 이번 시간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중앙인사행정기관은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2x2 모형으로 이것도 조금 나눠봐야 돼요. 그죠?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원회 제도냐, 그러니까 이제 합의형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단독형, 뭐 이게 독임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합의형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단독형이냐, 이렇게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이 독립이냐 아니면 비독립이냐 요 형태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독립합의형이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독립합의형이다 그러면 미국이죠.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연방인사위원회 요걸 대표적으로 꼽고요. 비독립 단독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등 지금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요 형태가 많습니다. 비독립 단독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독립 합의제형, 요 형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중앙인사위원회. 요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폐지가 됐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없어진 제도이긴 한데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요 형태는 잘 없어요. 예, 외국에서도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너무 막강한 권한이죠. 독립인데 단독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독립된 조직을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국민이 선택해 준 사람도 아닌데 인사권을 지 맘대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차라리 이럴 바엔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이거 별도로 둘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는 없는 거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 요거가 절충형입니다. 저 비독립 합의형은 좀 절충적인 모델이고요. 대립적인 관계를 딱 놓고 보면은 표준적인 모형은 독립 합의형이냐, 비독립 단독형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적어드린 바와 같고요. 일본의 총부성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웬만하면은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같은 기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회 느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일본의 총부성은 중앙인사기관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 단독제 기관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웬만하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껏 이렇게 딱 판단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다. 이건 뭐 손쉽게 답으로 찾았습니다. 합의제 형태는 전혀 아니죠. 네, 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 여기는 인사혁신처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해집니다. 그래서 차관급 지위를 갖는 정부 부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위원회 제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사혁신처의 처장이 한 명 있고 차장이 한 명 있는데, 그 차장은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식으로 따지면 1급 해당되는 실장 공무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니까 1급, 2급, 3급 구분이 없어졌죠. 네, 그런 속에서의 가군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정리하시고 206번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아닌 게 누구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면은 그 경우는 행정부 안에서의 중앙인사 기관의 장인 것이고, 국회 따로 있고 법원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법원장 그랬는데, 대법원장은 어때요? 대법원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법원으로 가면은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하게 보는 게 이 인사행정의 관장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서라는 표현도 있죠. 중앙관서라고 할 때는 그때는 재무행정에서 다룰 때 중앙관서라는 표현 써요. 그 중앙관서의 장이다 그러면 그때는 폭이 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에서는 각 부 장관들도 다 중앙관서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 쪽으로 가면 국회 사무총장, 그 법원 쪽으로 가면 이제 법원의 이제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사행정도 하고 재무행정도 하고 하는 기구가 국회나 법원 같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다 이걸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법원행정처라는 곳에서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도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면 안 되지. 판사라면 법관입니다. 법관. 네. 판사라는 표현은 하면 안 되지. 판사는 왜 그러냐면 일반 법관을 판사라 그래요. 원래.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판사가 아닌 법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예전에는 대법관급 예우를 안 해줬는데 근데 뭐 한 10여 년 됐죠. 10여 년 됐는데 대법관 지위를 줍니다. 예, 그래서 대법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판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지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법원행정처장 사실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식 대법관으로 이제 임용될 뭐 가장 1순위 아니겠냐 뭐 이렇게 또 여겨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대법원장이라고 나온 건 틀렸고요. 국회 사무총장, 국회도 그래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 장관급, 여기는 장관급 지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사무처가 있고요. 거기에 사무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고 인사혁신처장이 있고 하나 더 있다면은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사무처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좀 겸손하게 사무처장이라 합니다. 약간씩 이름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요. 법원으로 가면은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도 행정처장이니까 헌법재판소도 처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무처의 사무처장이에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거기에 이제 선재는 안 나왔죠? 그렇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사무총장. 그리고 국회도 국회 사무처의 사무총장. 이렇게 됩니다. 총장 그러면 약간 좀 한 끗발 좀 올려준 것 같은 느낌 있나요? 네, 그런 겁니다. 부를 때 이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저기들 있잖아요. 청들 있죠. 청은 다 뭐라고 불러요? 청의 우두머리를. 청장이에요. 근데 하나만 달라요. 검찰총장. 들어보셨습니까? 검찰총장. 검찰청만 청장이라고 하는 총장이라고 불러요. 이 시건방지게. 그러니까 이게 달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게 높여서 부르는 명칭. 실제로 높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청장들이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청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의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요. 차관급 자리가 되게 많아요. 한 50개 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검찰청에 거기 청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차관급으로 많이 해줘가지고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예우가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뭐 영화 그 1987 같은 거 보신 분들 많겠지만 거기서 보면요. 검사는요. 경찰한테 눌려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특이한 게 그 김윤석 배우가 경찰이잖아요. 근데 경찰 밑에 검사가 찍소리도 잘 못하잖아요. 하정우가 검사로 나왔는데 검사가 약간 좀 덤비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그때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 통치를 했거든요. 경찰의 힘이 굉장히 셌는데 그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경찰에 대한 견제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엄청나게 커진 게 검찰입니다. 검찰. 그래가지고 검찰의 이 지위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그 급도 굉장히 많이 올려버렸죠. 전부 다. 그런 상태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군대 군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검찰의 조직에 보면은요. 자리가 약간 좀 과잉됐다, 인플레됐다 싶을 만큼 자리가 높아요. 다 보면. 과거의 역사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담이었고, 여기 돌아와서요. 여기에 이제 그 206번에서 중앙인사 관장기관이 어딘지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넘어가 볼까요? 63번 테마입니다. 인사행정제도와 우리나라 공무원제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행정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종합적인 사고 능력, 종합적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제 207번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인사행정제도의 또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1번 기역 보시면은 계급제는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전문화는 무조건 직위분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급제만 놓고 보면 계급제도 전문성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계급제 나오면 직위분류제랑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직위분류제랑 비교하면은 야 계급제는 야 전문성이 좀 낮지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순환보직해서 이것저것 다 찝쩍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은 여기서는 분업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됐다 그런 얘기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지 뭘 일을 맡기면 겁내 뭐 모든 일을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영역에서 숙련돼서 잘한다.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수준 뭐 이런 거에 전문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스페셜리스트, 요거는 직위분류제랑 연결하셔야 돼요. 역관제는 정치적 임용을 활성화하는 거죠. 예, 정치적 이해관계 있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게 도울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 대선이 있지만은 대통령은 바뀌지만 그 밑에 관료들은 크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가 정책이 확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최근래 20년간 정권이 막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뿌리채 뭐가 뒤집어졌냐? 없어요, 그런 거. 그 엔간한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런 계급제에 기반한 관료제를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안정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안정성.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엔간한 방향성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치인들은 항상 이제 자기가 내건 공약 중에 대표 공약들 있잖아요. 그 몇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뭐 이게 모든 정책이 다 바뀔 수도 없고, 대통령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관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안정성은 있어요. 그 대신에 대통령 하나 바꾸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어때요? 세상이 다 천지가 개벽할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잘. 그런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이 되면 대통령 욕하게 바쁜 거예요, 우리가. 야, 찍어줬더니 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정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관료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 졌다고 거 저 와봤자, 처음에 한 1, 2년 힘쓰다가 한 3, 4년 차 되면 힘 빠지기 시작해서 별거 있냐? 우리 좀 버티다 보면은 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단점이거든요. 그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역관주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관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 봐야 되냐면, 공식적으로는 1급 상당 공무원까지는 역관주의가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도 물론 밑에 승진한 사람이지만 자기랑 성향 비슷한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1급 공무원까지는. 그래서 1급 공무원은 예전부터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없어요. 1급 공무원 정권 바뀌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급 공무원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역관제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장차관이야 당연한 것이고 1급 상당 공무원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청와대 힘이 세지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지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은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로 봐두시고요. 그래서 역관제라는 것이 일부분 좀 필요한 겁니다. 그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 디귿은 이제 대표 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게 대표 관료제도 역관제적인 요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역관제적인 요소로서 요거는 이제 이 공무원 관료 조직의 구성을 인구 구조에 비례해서 맞춰 넣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에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역관주의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역관주의를 활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궁극적으로 민주성, 형평성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 민주성, 대응성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형평성이 맞느냐?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하고 좀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직에 나가는데 계층의 비율, 우리나라의 계층의 비율을 축소판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좀 소외층 이런 사람들도 관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형평성하고 좀 이제 부합이 되죠.
그러지만 위에 장차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형평성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잖아요. 장차관을 대통령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형평성에 올라가나요? 그런 건 전혀 이제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대표 관료제에서 역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고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의 역관주의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쓰니까 우리나라 역관주의가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이 있다 그러면 맨 위쪽에 역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신규 채용할 때 대표 관료제 형태로 임용 할당을 하잖아요. 그게 역관주의인데 이 밑에 쪽에서 올라가는 거 말고 윗선에서 역관주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형평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또 깊게 들어가면 여성 장관을 뭐 30% 하겠다 이런 거는 형평성하고 맞지 않냐? 그런 건 맞죠. 근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형평성의 기준을 포인트를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리을은 걸러내시면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문제도 길고 좀 어렵고 이렇게 됩니다. 이 종합적인 문제들이라서요.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랬는데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근무를 장려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득권이 생겨서 못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는 걸 되게 지금 갈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야,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내가 공무원으로 평생 늙어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가끔 안 들어요? 들잖아. 요즘에는 또 그게 융합형 인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한 직장 오래 다닌다 이것이 뭐 미덕이다 이런 세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흥미로운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서 평생 하는 게 꼭 좋은 일이기만 하나? 이런 생각 하면서도 근데 이제 정글에 내가 여기에서 헤쳐나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공무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들 거예요. 아니 어느 직장을 가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단점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계속 가게 되는 경우 특히 초반에 그만두지 못하면 나중에 와서 그만두기가 더 힘들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로 정글에 나오면 나는 이제 이빨 빠진 사자 상태로 나와야 돼. 초반에야 또 이제 다른 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넓지만 나중에 가면 그 기회가 좁아지니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직업공무원이니까 여기서 뭉개고 있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 장기 근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직업공무원제가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활용하려고 또 그 유인책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목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역관제로 완전 탈바꿈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바뀌면 관료도 싹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가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 잘 뽑긴 잘 뽑아야 됩니다. 그게 좀 망가졌다 회복하느냐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냐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는 거니까 잘 뽑긴 뽑아야 되는데 뿌리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나라가 갑자기 5년 사이에 완전 주저앉는다든가 아니면 5년 사이에 뭔가 막 우리나라가 갑자기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든가 이런 일은 잘 없지만 물론 이제 방향성도 잘 잡고 해야 되니까 선거는 잘 하셔야 되지만 관료제가 그래도 버텨주는 힘이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니까 개방형 인사제도를 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 폐쇄형 인사제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부 승진, 내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돌아야지 되는 것이고 관료들이 뺑뺑이 도는 거고 전문행정가주의 입각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여기는 일반행정가주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틀렸네요. 2번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를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고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됐네요. 민주성, 대응성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인 것은 맞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로 가게 되면은 관료주의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관주의 반대로 실적주의를 또 보기 때문에 실적주의 반대 역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역관주의가
통치권자의 정치적 뒷받침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주의는 못하다, 그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그랬습니다. 대표관료제,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죠? 네. 역관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실적주의를 강화한다. 이건 아니죠. 실적주의를 좀 훼손하는 거죠. 이것도 그거예요. 역관주의가 실적주의랑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적주의를 조금 훼손할 수밖에 없다. 네. 선택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적주의가 약화되면은 행정의 능률성도 약화됩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9번으로 가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직위분류제 토대에 계급제가 가미되었다. 거꾸로입니다. 그죠? 계급제 토대 위에서 직위분류제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계급제면은 여러분들이 직렬 선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 선택은 직위분류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직렬 없이 그냥 뽑아놓고 뺑뺑이 돌려야 돼요. 완전히 다. 어디로 갈지 모르게 진짜로 완전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걸 직렬 선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렬 선택. 그래서 그게 특수직렬들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 부처가 정해지잖아요. 엔간히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는 것이고, 이제 일반행정 직렬은 그냥 어디 갈지가 딱 정해지진 않는데, 이제 어떤 부로 갈지를 잘 모르는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포지션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거?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런 개념으로 그냥 퉁쳐 놓은 것이고, 나머지 특수직렬들은 딱 이제 어디에, 어느 부처로 간다는 것이 좀 이제 특정되어 있는 형태죠. 이제 이런 게 가미되어 있는 것.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은 하지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기관 안에서 순환보직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직렬 안에서 순환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 순환보직이 막 이거에 완전 막 다른 일을 시키거나 이런 거는 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냐면 계급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위분류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그리고 1963년에 직위분류제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그 다음에 직위분류법이 제정됐고 67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실패했고 73년에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직위분류법 폐지됐었대요. 그러다가 4번에 보시면 81년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현재 직위분류제 도입의 토대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건데 1번이 답이 됐으니까 뭐 나머지야 역사구나 이러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난이도가 겁내 올라갈 뻔했다가 1번에서 답을 쉽게 주는 바람에 나머지가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그죠? 3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임용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대통령이 임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5급 공무원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을 취해요. 그 뭐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죠? 네. 그러나 형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이야 당연히 신규 임용을 한다. 고위공무원단도 임명했다. 그런 거 대통령이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10번으로 갑니다.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제. 아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제도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부러워하는 거는 스페셜리스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 행정가주의로 이거 맡겠다 저거 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전문경력관 제도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다. 그리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왜 근무 상한 연령을 65세로 왜 하죠? 이게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65세? 일반직 공무원 60세인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별정직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특별해 보여서 다르게 착각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다 60세 정년으로 지금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정년이 필요 없는 별정직도 있죠, 물론.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뭐, 나이 제한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행정부. 특히 행정부로 국한해서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도 60세인데 별정직을 그거보다 더 주기는 웬만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장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60세로 통합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요. 요거는 이제 자기 소속에서 일단 벗어나는 겁니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내가 소속되는 부처청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벗어나가지고 고위공무원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 되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있지만은 고위공무원단으로는 거기에 소속이 돼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각 부처청에서 또 채가는 형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공직의 분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위분류 가볼까요?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랬는데, 직무의 종류는 다른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는 아까 이제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계급제가 이제 토대가 됐다는 것,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가 가미됐다. 부러워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부러워했거든. 여기 이제 미국식의 직위분류제가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러워해가지고 자꾸 이제 요 요소들을 가미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위분류제를 가미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게요. 일단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의 종류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걸 이제 기준 삼아야 되는 건 직렬입니다. 그죠? 직렬 안에서 순환보직 하는 거니까 직렬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직렬끼리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직군이라 그랬고, 그죠? 직렬의 군이죠. 그리고 직렬을 보다도 세분화해서 일의 종류를 나눠봤다. 그렇게 하면 요걸 직류라고 했어요. 그죠? 직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직적인 분류예요. 그죠? 수직적 구분, 수직적 분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수직적 분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수직적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직위분류의 과정상으로 놓고 보면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수직적인 분류를 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분류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거는 하는 일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누면 이게 계급하고 비슷해요. 계급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부를 때는 등급이라고 부르는 거죠. 직무의 등급이다. 직무의 등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7급, 그럼 주사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7급은 계급제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주사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직위분류제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직무 등급인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같은 직렬,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한데 그 안에서도 하는 일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같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직급, 하는 일까지 같으면 직급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직급하고 그 다음에 직무 등급처럼 이렇게 이제 수평적 분류를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수평적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수평적 분류는 직무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직무 평가를 통해서 요 수평적 분류를 해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 이렇게 하면,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직위.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의 종류는 다른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직무의 종류가 다른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거는 직무 등급 아닙니까? 직무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면서 직무의 종류가 다른 것들도 다 포괄했다 이런 얘기니까 직무 등급으로 보셔야 되고,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대요. 근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르다. 그럼 이게 직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직렬이고, 하는 일의 종류만 유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죠. 직군. 3번이 맞네요.
그리고 4번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되고 직류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이렇게 가야죠.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직무의 군이다. 이렇게 하면 직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직급이란 말 대신에 직렬 이렇게 바꾸면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게 직무평가입니다. 직무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수평적 분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직무평가가 되고 요 순서는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직위분류의 단계가 있습니다. 직위분류의 절차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직위분류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담당자도 정하고 담당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직위를 요거를 이제 선정하는 겁니다. 그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대상 직위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위분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직위분류에 들어가 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격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직무조사라는 걸 합니다. 직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분석을 하죠. 직무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를 합니다. 직무평가. 이렇게 해서 직무평가까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군, 직렬, 직류 나누고 직무평가를 통해 갖고 이제 직무등급과 직급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급이 가장 낮은 이제 세분화된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직급 명세서가 작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급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직급 명세서가 작성되고 나면 정급이라는 걸 통해서 직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직위를 이제 세분화해서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자리까지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입니다. 평가하고 완료하고 하면 돼요.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직무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더 해보자면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직무평가를 또 좀 보게 되면 이 직무평가다라고 하면 직무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직무평가는 여기 방법이 계량적인 방법이 있었죠. 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죠.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는데 계량적 방법이다 그랬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점수법이 있고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있어요. 요소비교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계량적인 방법에 서열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기준표에 따라서 분류하는 분류법 이런 게 있어요. 분류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점수법은요 요소별 점수의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핵심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다 이런 개념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기준 직무 같은 게 나와요. 키잡, 기준 직무 요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기준 직무 요소별 기준 직무보다 더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서열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호 다이렉트로 이제 비교해 보는 방법이고요. 분류법은요 등급 기준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등급 기준표. 그 등급 기준표에다가 등급별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몇 등급, 얘는 몇 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눠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1번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이 분류법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등급 기준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해서 기준 직무를 정해놨다. 이런 얘기 나왔죠? 요소 비교법입니다. 기준 직무. 이렇게 되고,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이제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이 비교라는 말 나죠.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이 서열법이에요, 이게. 서열법입니다, 서열법. 얘가 얘보다는 더 일이 어렵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고, 직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는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수법에 해당되는 얘기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저게. 표현이 안 바뀌어. 저거는 표현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보시면 돼요.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어떤 게 키워드인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14번은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또 이제 비슷한 거 나왔죠? 직위는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종류도 같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하고, 직렬은 직무의 종류 유사한데 책임도 곤란도가 상이하죠. 그러니까 직렬은 요게 하는 일의 종류는 비슷해요. 하는 일의 종류는 비슷한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옛날 계급제식으로 보면 1급이 하는 일부터 9급이 하는 일까지 쭉 나눠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서로 상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류는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이건 직군이지, 직류가 아니라. 4번이 답이었어요. 직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무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요, 곤란성과 책임도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은 직군이었고,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데 책임성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직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와 같은 직무의 군이다 그러면 직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딱 보여요. 그냥 나오는 표현이 항상 반복되잖아요. 요거는 국가공무원법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계속 다 문제를 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전문 경력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별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선함 보직이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해 버리면 별도 트랙으로 안 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예요. 별도 트랙으로 따로 빼놓는 거니까요. 여기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별도 관리입니다. 전문 경력관 직위 군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하고요.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 전직시킬 수는 있습니다. 전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직은 이제 전보, 전직, 뭐 우리가 그런 표현 썼었잖아요. 전입 이런 말 썼었는데, 전직은 직렬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전문 경력관으로 편입됐다 그래서 영원히 당신은 여기 못 빠져나가, 나가려면 손목 자르고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전직을 한다면 가능하게끔 열어줘야죠. 열어주기는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 이렇게 됐습니다. 217번으로 가볼까요? 자,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 또 물어봤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 일생을 바친다. 폐쇄적 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방이 됩니까? 이래가지고는 예방하려면요, 사람 움직이게 해야지. 우리 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화로회를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화로회. 생선 먹을 때 화로회. 근데 화로회가 싱싱하게 하려면은 그 같은 종류의 물고기들만 하나의 수조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뭔가 그 천적인 물고기를 하나 넣어주면, 그럼 얘가 막 자꾸 잡아먹으려고 다니니까 애들이 나태해질 여력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육질이 좋다. 이런 게 실제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들끼리끼리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은 절대로 이게 긴장감이 안 생깁니다. 긴장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내 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긴장 빡 때려지는 거고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보수화를 예방하는 거죠.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러지만은 보수적인 게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원칙을 지킬 때입니다. 원칙을 지킬 때. 원칙을 지킬 때. 그러니까 되게 고루한 사람이지만 최익형 같은 사람 공부할 때 되게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 그러니까 고루하잖아요. 생각은. 그냥 생각은 고루한데 나랑은 입장이 다를 망정 그 사람 목숨까지 걸잖아,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꼰대스럽지. 말이나 뭐 행동이나 보면. 그런데 진짜 민족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앞장서 나서서 의병도 하고 막,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책적 판단이 옳아서라기보다도 원칙이죠, 원칙. 신의를 다하고, 그죠? 원칙이 있으면 그걸 고수하고. 이럴 때는 보수가 멋있는 겁니다. 그럴 때 멋있는 거야. 그런 인물들은 꽤 존경을 받아요. 조선이 세워질 때도 그 망해가는 고려를 붙잡고 있었던 정몽주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몰고 유지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매달립니까마는, 그렇지만은 그걸 자기의 원칙으로 세우고 그걸 지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목숨 바쳐서 지키는 사람들은 좀 이게 멋있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예,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선택에서는 미스가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어쨌거나 보수라고 하는 게 그런데 원칙을 지킬 때 보수는 아름답지만 그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때 보수화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처럼 되게 고루하고 꼰대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잖아요. 변하면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새롭게 자꾸 리뉴얼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수화된다는 얘기는 자기네 기득권을 그냥 고수하고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거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도 바뀌어야 될 텐데, 이 보수화되는 것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한 용어가 되는 거죠. 네, 이 폐쇄형 임용을 해서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행정가 양성도 안 되죠. 그죠? 폐쇄형 임용으로 내부에서 순환보직하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고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정성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나쁜 면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공무원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이런 거는 생겨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자기들끼리의 명예를 자기들이 지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생겨요. 우리 조직에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똑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행동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럼 나는 뭐 회계 전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당신 직업이 뭐예요? 저 공무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의 별도의 직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이 그걸 실제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고 치면 항상 뉴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일을 해도 공무원이 껴있다, 그럼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는 그런 것까지 나오던데, 뭐 방역수칙 위반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파티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많잖아. 집에서는 하잖아, 밖에서는 못해도. 근데 그거 소방 공무원들이 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들끼리 방역수칙 어기고 파티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공무원을 바라보고, 공무원들도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내 승진 적체가 심화되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승진 적체가. 왜냐면은 요 안에서 다 위로 밀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는 몇 자리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로 한 4급, 3급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빨리빨리 승진 못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옷 벗고 나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업공무원제가 형식으로는 맞지만 3급 이상 되면 옷 벗고 나가는 문화가 있고 압력이 있다. 무언의 압력. 이런 것들 자기 조직 내.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승진 적체 때문에. 당신이 거기 자리 잡고 정년 진짜 다 채울 거야? 그러면은 밑에 다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똥차 치우고 우리가 하나씩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언의 압박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현실적으로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8번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개방형 인사를 하면 되죠. 폐쇄형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이 보수화되니까, 그죠?
계약제 임용 같은 것도 개방형 인사랑 좀 연결될 수가 있고요. 계급정년제 도입 그랬는데 계급정년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군대나 경찰 같은 계급이 중시되는 조직엔 실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군대에서 그러니까는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승진하기 어려워요. 일부를 그냥 양념으로 껴서, 왜냐면 지들이 다 헤쳐먹는다 욕 먹으니까 몇 명 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이, 그러니까 대학 동문의 파워가 제일 센 데가 육사, 경찰대 이런 데라 그러잖아요. 걔네가 다 해먹어.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승진 못한 사람은 이제 옷 벗고 나가게 합니다. 승진의 기회 몇 번 주고 그때 그 승진을 못하면 나가게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승진적체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연이 작동하는 건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작용인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잘 굴러간다면은 계급정년제를 통해서 실제 능력 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계급정년이 그런 거고요. 정치적 중립의 강화. 사실은 직업공무원제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다 끝판왕으로 직업공무원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임용을 차단하려면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신분보장의 끝판왕은 직업공무원제 아니에요. 직업공무원제 자를 수가 없다. 나이가 찰 때까지는 자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직업공무원제랑 좀 맞닿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219번도 같은 얘기인데 관련성이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직업공무원제 개선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 그랬는데, 직업공무원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을 좀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번은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어제도 그 기사가 떴던데, 여러분들 육아휴직 등 해가지고요. 저기가 단체협약 맺었던데, 어제? 공무원 노조하고 인사혁신처하고 같이 단체협약 맺었어요. 그래갖고 처우를 좀 더 개선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밑에 댓글 뻔한 거 아닙니까? 나랏돈 갖다 공무원한테 다 퍼준다는 둥 이러면서 나왔는데, 수당 같은 거에 제약도 좀 없애고 그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야근도 많고 그러는데 수당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당 얼마까지만 나가고 더 이상 못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해서 다 타결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거가 공무원 단체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처우를 더 개선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번도 같은 맥락에서 개선 방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줌으로써 여기가 좀 살아 움직이게 생동감 있게 만든 것이고, 경력 개방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개방형직이 말고 또 경력 개방형직이라고 있는데 기억나요? 요거는요, 개방형직이가 원래 어떤 거예요? 원래 공직 내부에 있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있고, 외부의 민간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위가 개방형직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를 몇 프로 해야 돼요? 20%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 그거 다 못 채운다. 그러니까 개방형직위는 하는데, 그런데 내부의 출신자를 다시 뽑아가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실제 20%까지 다 들어오냐?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믿고 맡기지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그죠? 근데 경력 개방형직위가 되면요, 무조건 외부 인사를 임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었던 내부 조직자를 임용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100% 외부에 외부 전문가를 끌어오게 하는 게 이게 경력 개방형직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제도도 있다. 그리고 성과급의 강화. 이것도 뭐예요? 능력이 많으면 돈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개선 방안에 들어온다. 답은 1번이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20번부터 나가보도록 하죠.